안녕하세요. 항공 드론 과학기술자를 위한 모빌리티 입문교양 두 번째 강의 도시 모빌리티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향후 항공 드론이 활용될 도시 모빌리티를 윤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도시 모빌리티와 테크놀로지의 상관관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도시에서의 모빌리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져야만 하는가 등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도시 모빌리티와 도덕성에서는 모빌리티를 윤리 혹은 도덕과 관련시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모빌리티와 도덕성. 20세기 초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당시 급성장하던 대도시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개인에게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자극들에 맞서는 방어 메커니즘의 하나로 도시민들은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런 통찰은 도시가 그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장소를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 생각, 상상, 도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장소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짐멜로부터 한 세기도 더 지난 지금 도시의 삶은 짐멜이 관찰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빨라졌습니다.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런 도시적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짐멜이 느꼈던 놀라움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점점 더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그 비율이 거의 70%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빌리티를 사유할 때 도시에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에서 2024년 번역 출간한 도시 모빌리티와 도덕성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쉐인 에프팅의 이 책은 도시 모빌리티를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시 모빌리티를 도덕이라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던 수많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책에서 도덕은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당위나 규범을 뜻한다기보다는 모빌리티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하고 분할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가령 도시의 교통 시스템은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이 집합체에서는 교통수단, 교통인프라, 교통법규, 교통이용자 등의 수많은 부분들이 상호작용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도시 모빌리티에서의 도덕은 이런 부분들이 이루는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하고 분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말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교통은 시민의 정치적인 삶과 시민권의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교통이 불평등하거나 아예 교통에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시민의 정치적인 삶은 불의와 억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아무리 시민권에 기초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치적 참여를 열망하더라도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외침이 무의미합니다. 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35화 이동과 자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빌리티 인프라가 철저하게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의 인종적 분리하에 설계된 곳에서 이런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모빌리티의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일기술 포화와 다중기술 분산이라는 개념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모빌리티 시스템 중 어느 한 부분이 극단적으로 초과 생산되어 잉여 상태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부담을 덜어줄 대체 자원이 부족하면 단일기술이 원치 않는 포화 상태를 낳게 됩니다. 저자는 이를 단일기술 포화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 다양한 모빌리티 방식들이 전체 교통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분산 상태는 다중기술 분산입니다. 이것은 단일기술 포화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 모빌리티는
대부분 자동차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 통근, 통학, 일상생활, 레저 등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 자동차입니다. 전체 교통 시스템 중의 하나인 자동차 모빌리티가 지나치게 포화 상태가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비해 도시 모빌리티를 다중 모드의 교통 시스템으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지배적인 자동차 모빌리티 대신에 전철, 버스, 자전거 인프라와 도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넓고 쾌적한 인도 등 다양한 모빌리티 형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접근성 높은 대체 모빌리티 양식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모빌리티라는 단일 기술 포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는 모빌리티를 오직 경제적 차원에 국한하여 바라보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자는 단일 기술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모빌리티의 도덕성을 숙고할 때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예를 드는 것처럼 도로의 과속 방지턱은 자동차의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 방지턱과 같은 기술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나아가 기술뿐 아니라 인간 아닌 생명들도 이런 의미에서 도시 모빌리티의 도덕과 관련된 도덕적 행위성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약한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인간만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강한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기주의를 벗어나 비인간을 고려하는 생태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약한 인간 중심주의는 여전히 인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면에서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나 기술이나 생태를 비롯한 비인간 존재가 지니는 가치도 도덕적으로 고려한다는 면에서 약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이것은 겸허한 양보를 통해 인간 아닌 존재를 도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도 도덕적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인간을 비인간의 아래에 두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들 때 야생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로드킬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고려가 바로 약한 인간 중심주의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약한 인간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도시 모빌리티를 고려할 때 5가지 범주 간의 도덕적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범주들은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 공중, 비인간, 미래세대, 도시의 인공물입니다. 예컨대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고려한 다음 그 결정이 공공의 어떤 손해나 이익을 가져오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인간의 생명, 미래세대, 도시 인공물 순서로 차례대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더불어 살아가는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모빌리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통을 비롯한 도시 모빌리티를 단순히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단이나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도시 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모빌리티의 이러한 새로운 의미 중 한 가지는 바로 모빌리티 정의입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도시 모빌리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워서 세상과 단절되는 수많은 노인들, 대중교통에서 차별받는 장애인들,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아 하루 일과 중 절반 이상을 직장과 집을 오가는 데에 쓰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이런 모빌리티 약자들을 도덕적으로 적절하게 배려할 때 도시 모빌리티는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덕적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정의 실현을 오랫동안 지연시키는 것은 정의 실현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모빌리티를 더욱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도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특히 대도시는 이를 위해 속도를 더욱 강조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게오르크 짐멜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의 심리적 특징은 한편으로 빠른 삶과 변화로 인한 신경 과민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둔감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둔감함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시의 특징은 익명성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공항에 대해 말하면서 비장소의 전형적 사례라고 했는데 현대사회에서 도시 자체가 익명적인 개인들이 피상적인 관계만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대한 비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는 단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감정, 생각, 상상, 도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인이 세운 도시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던 이 지역은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으며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영어에서 도시를 뜻하는 단어 시티와 문명을 뜻하는 civilization의 어원은 모두 라틴어 civitas입니다. 문명은 곧 도시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지금처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영상에서 말하듯이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그 비율이 거의 70%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빌리티를 사유할 때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도시 모빌리티와 도덕성이라는 책은 도시 모빌리티를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덕은 모빌리티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하고 분할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개념은 단일 기술 포화와 다중 기술 분산입니다. 가령 현재의 도시 모빌리티는 대부분 자동차, 특히 개인이 소유하는 승용차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심화되면 단일 기술 포화를 이룹니다. 이런 상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입니다. 자동차는 자유로운 모빌리티를 상징합니다. 철도 등과는 달리 자가용을 가진 운전자는 잘 구비된 도로 등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지위, 속도, 안전, 성공, 가족, 남성성, 성적 욕구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도시 공간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도로가 도시의 중심을 차지하고 주차 공간이 도시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사람은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지배는 곧 화석 연료의 지배를 뜻했으며
따라서 환경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 기술 포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중기술 분산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은 다양한 모빌리티 방식들이 전체 교통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분산 상태를 뜻합니다. 자동차 모빌리티 대신에 전철, 버스, 자전거 인프라와 도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넓고 쾌적한 인도 등 다양한 모빌리티 형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도심항공 모빌리티도 이러한 대안적 모빌리티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또한 도시 모빌리티 도덕성을 고려할 때 인간이 아닌 여러 존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지구온난화라는 생태 위기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 것은 단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아닌 여러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모빌리티 도덕성은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도시 모빌리티 중에서도 특히 수직 모빌리티, 그 중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빌리티를 생각할 때 대부분 수평 모빌리티를 생각하지만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운송수단은 실은 자동차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10억 명 이상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72시간마다 전 세계 인구를 실어 나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 도시의 수직 모빌리티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엘리베이터가 도시에 있어서 얼마나 본질적인 부분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시의 수직 모빌리티 엘리베이터. 인간의 거주지는 점점 고밀화되고 공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구조물들은 높이 그리고 깊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에서 땅속 깊숙한 무적행까지 사람과 사물의 이러한 수직적 모빌리티는 사실 엘리베이터 덕분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도시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근대 시기에도 초보적인 수동 엘리베이터는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로마의 콜로세움에도 도르래 원리를 활용한 간단한 승강기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현대식 엘리베이터는 1850년대 미국의 엘리샤 오티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주로 산업용으로 쓰였는데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오티스는 최초로 추락방지용 자동제동 엘리베이터를 개발했습니다. 1854년 뉴욕 만국 박람회에서 그는 엘리베이터를 탄 후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관중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추락하지 않고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이 이벤트를 계기로 그는 유명해졌고 도시에서 엘리베이터는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1931년 완공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높이는 381m에 달합니다. 당시로는 경이롭던 이 빌딩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층 빌딩이었고 마천루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카네기와 오티스의 자식으로 불렸습니다.
강철을 대량 생산한 앤드류 카네기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왜 오티스 이름이 들어갈까요?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승강기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건물이 높아지려면 엘리베이터도 가볍고 작아져야 했습니다. 건물 상층부로 갈수록 바닥 면적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제다타워는 168층이고 높이가 1km가 넘습니다. 초기에 저속 엘리베이터라면 맨 위층까지 올라가는데 20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분속 500m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분이면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최초의 현대식 엘리베이터가 개발된 지 170년이 지난 지금도 엘리베이터 개발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일본 도쿄 교외의 후추시에서 높이 213m의 G1 타워가 개장했습니다. 히타치사의 이 건물은 상업용도 주거용도 아닙니다. 오직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개발하고 실험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용 수직 트랙인 것입니다. 이곳의 연구용 엘리베이터들은 100년 전 뉴욕의 엘리베이터보다 300배 빠른 속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 엘리베이터는 속도만 중시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색다른 경험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내외부가 노출된 형태의 커다란 통유리로 감싸인 파노라마형 엘리베이터에서는 수직 모빌리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호주 골드코스트의 주거용 Q1 타워에는 호주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초당 9m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스크린을 통해 이동 중인 통로 내부를 보여줍니다. 흡사 스피드 레이싱을 즐기는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베이터의 기술적 발전의 이면에는 사회문화적 계층 격차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일부 마천루에는 가장 높은 층을 누리는 상류층들을 위해 중간층들을 건너뛰는 이른바 셔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층마다 서는 이른바 로컬 엘리베이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층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속도와 경로로 움직이는 두 엘리베이터는 도시의 수직적 계층 배치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꼭대기층이 항상 부자들의 공간이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최고층은 가난한 사람들 몫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고층에 산다는 것은 오르내려야 할 계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노후해서 자주 고장나는 공공주택이나 저소득층 주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도시의 모빌리티는 수평뿐 아니라 수직으로도 계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진정한 기계라고 불리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고층 아파트나 빌딩은 없었을 것입니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한계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도시의 모습도 지금과는 아주 달랐을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곧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시작하는데 한 달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28층 고층 아파트인데 저는 23층에 살고 있습니다. 고층에 사시는 노인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동안에 옥상을 통해 다른 동으로 넘어가서 그쪽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노인들은 한 달간 다른 곳에 방을 구해서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일종의 모빌리티 약자입니다. 저 역시 고민을 하고 있지만 23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다리가 튼튼해질지도 모르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있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구는 역설적으로 도구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령 망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은 망치 자체가 아니라 망치로 내리치려는 못에 고정됩니다. 망치가 부러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망가진 망치로 옮겨갑니다. 엘리베이터도 그렇습니다. 잘 기능할 때는 거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교체해야 해서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상에서 말하듯이 현대도시는 엘리베이터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인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승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더라면 도시에는 아마 최대 5층에서 6층 정도의 건물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높은 건물들이 필수적입니다. 건축물의 공간을 수직으로 꿰뚫는 엘리베이터는 특히 철골 구조와 만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먼저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고층 빌딩이 생긴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엘리샤 오티스의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초보적인 엘리베이터는 영상에서 말하듯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산업용으로 많이 쓰였지만 안전한 엘리베이터는 오티스 덕분입니다. 이 설비 장치는 엘리베이터를 고정하는 레일과 몸체에 톱니를 장착하고 엘리베이터 줄이 함께 당기고 있는 원리인데 엘리베이터 운행 중 줄이 끊어지면 톱니가 풀리면서 레일이 톱니에 맞물려 엘리베이터를 잡아두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튀어나와 엘리베이터 양옆의 가이드 레일에 있는 톱니에 걸리게 함으로써 추락을 방지한 것입니다. 오티스의 발명을 둘러싼 일화를 보면 아주 작을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이 인간의 역사 전체에 얼마나 커다란 분기점이 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854년 오티스의 엘리베이터 시연 이후 지금까지 170년 동안 근본적으로 오티스가 발명한 당시 방식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도시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도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부정적 측면의 하나로 이 영상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계층 격차 문제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려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할까요? 갈수록 도시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는 건축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미래에 도시망공 모빌리티가 발전하고 일반화되면 고층 빌딩의 용도와 구조,
도시 구조, 도시 모빌리티 흐름 등이 송두리째 변할지도 모르고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역할과 구조 등도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항공 드론 과학기술자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